3일 내내 이 넥스트 10이어스 발표를 어떻게 할까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저기 이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나오는 거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세리시오에 나오는 새로운 축적의 시대라고 오늘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영상을 들으면서 이 영상을 우리 동료들한테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신 분들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지정학과 테크놀로지라는 컨퍼런스도 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황금 시대를 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덕분에 잘 살게 됐고,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성공 공식이 싹 다 바뀌고 있어요. 글로벌리제이션 덕분에 한국이 세계화 덕분에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뭐 미국이 외려 세계화를 앞장섰던 미국이 담장을 높이 쌓는 디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로 돌아왔고요. 화석연료, 석유 편하게 잘 쓰면서 발전했는데, 이제는 2030년 이후에는 화석연료를 점점 더 못 쓰게 하는 디카보니제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심각합니다. 점점 아기들 안 나면서 노동 인력 부족하면서 경제 활력들이 중국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고요. 오늘 그 영상이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와중에 AI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요즘 AI 공부를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는데 2000년 전후에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고 월드와이드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던 타이밍에 왔던 어떤 변화들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AI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 스피치에 AI를 많이 강조를 할 거고요. 오늘 이 미팅을 준비하는 과정도 AI랑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계시는 한국에 있는 서플러스 글로벌과 EQ 글로벌뿐만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서플러스 글로벌의 해외 법인 사람들도 접속해서 이걸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들으면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한국말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뉴엘 어디 있어요? 동시 통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뉴엘이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솔루션을 찾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동시 통역해 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돈을 왕창 내야 돼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한 달 무료 버전이 있어가지고 28명의 무료 버전을 공짜로 일단 썼어요. 가입을 하고 나중에 해약을 하려고. 나중에 싸지면, 물론 이제 코파일럿 버전 이런 거 되면 나중에 싸지면 이제 같이 될 건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챗GPT가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통역을 해주면서 서플러스글 재팬, 타이완, 차이나, USA에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인데 고민하니까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일하는 하나하나의 요소에 AI들이 아주 많이 적용될 겁니다. 어디 출장 가실 때 차 타고 운전할 때 티맵도 AI 기술이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홈쇼핑 할 때 쿠팡 쓸 때 쿠팡도 여러분에 대해서 AI로 분석해가지고 추천 서비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쓰고 있어요. 사실은 잘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석구석에 AI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외부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내부에서 적용되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AI 투자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데이터셋을 AI에 적용시켰을 때 만드는 과정은 아주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에 있고, 찰리한테 맨날 제가 부탁을 해요. EQ 글로벌도 이제 AI 회사가 돼야 된다. 데이터 회사가 돼야 된다. 그런 거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넥스트 10years에 대해서 최초에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에 넥스트 10years를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제가 한 달이 걸렸어요. 거의 주말 포기하고. 2010년에 기억이 납니다. 자료 찾아보고 인터넷 뒤지고 책도 읽고, 거의 한 달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모든 시간을 써가지고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 지금 EQ 글로벌 포함이고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했고, 전에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단계별로 각 7가지 항목에 어떤 성과를 우리가 이루었는지를 리뷰를 해볼게요. 그 서플러스 글로벌,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 시작했을 때 서플러스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20몇 억이었어요.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과 EQ 글로벌 합쳐서 자본 총계를 합치면 2천억 정도 됩니다. 2010년에서 2024년 1월 1일까지 만 14년 동안에 자본의 규모가 100배가 커졌어요. 뭐 상장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나름대로 잘 성공적인 과정을 이끌어왔고, 전 세계에 서플러스 글로벌에 있는 인더스트리에 약 1000개 회사가 있습니다. 1000개 회사 중에서 사람들한테 뭐 어플라이드 매티리얼하고 ASML 이런 회사들 빼고요, 나머지 서드파티 1000개 중에 가장 성공적인 회사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서플러스 글로벌을 뽑을 겁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 왜 이렇게 잘했냐? 지금까지는 잘했던 것 같아요. 왜 잘했냐? 뭐 똑똑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DNA나 이런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세팅한 거를 이를 악물고 집요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요, 이 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똑같이 오늘 이후에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뒤에다 적어 놓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10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하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4년 동안 우리가 해왔듯이.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고객 중심의 경영, 세계화, 신규 사업 개발, 베스트 워크플레이스, 사회공헌, 건강한 재정, 퀄리티 밸류 프로포지션, 동료들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가지냐는 것도 하나 넣었습니다. 이때 이런 거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회사가 서플러스 글로벌이 망할 뻔했어요. 2008년, 9년에. 몇십억씩 적자 보고 코오롱 그룹에서 쫓겨났어요. 2010년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자마자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코오롱 그룹에서 왜 쫓겨났냐면은, 니들 너무 골치 아파. 예측이 안 돼. CEO, 넌 말도 잘 안 들어. 넌 우리 그룹에 제발 있지 마. 우리는 그때 제발 좀 자르지 말아달라고 가서 사정사정하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 잘렸어요. 결국 코오롱 그룹에서. 나오게 됐고. 나오자마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두렵고 무섭지만은. 근데 또 하나는 2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해볼만 하다. 뭐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장이랑 세게 부닥쳐가지고 경쟁자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우리가 시장 주도권 잡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리드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래서 워크샵 가서 2010년에 워크샵 가서 포럼 그룹에서 잘리자마자 준비한 게 7가지 주제였습니다. 이거 좀 촌스러운 게 2010년에 만들어 온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때 7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고객 중심의 경영. 그래서 그때 계획했던 거는,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 서치 엔진, 타겟 메일, 웹챗, 세미콘쇼, 광고, 퍼스널리제이션, 뭐 안면 인식, 리셉셔니스트, 씬 앤 테이스트, 향기와 맛까지도 관리하겠다. 뭐 스카이플로버, 클린룸, 리퍼비시먼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고객에 접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과거 14년 동안에 뭘 했냐 우리가.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많은 걸 이루었고요.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룬 것도 있고, 일부는 폐기한 것도 있습니다. 뭐 웹챗 같은 것들 몇 번 시도하다가 고객들이 안 들어오고 뭐 접속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후퇴. 고객 안면 인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검토하다가 또 폐기. 뭐 이렇게 폐기한 것도 있고요.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폐기하고. 그 대신에 이쪽에 하이라이트 된 것들은 우리가 새로 추가한 것들이에요. 그때는 깊이 있게 생각 못 했는데 뭘 추가를 해야 되느냐 해서 추가했던 것들이고요. 이거를 뭐 마케팅 믹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객한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추가를 했고요.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들이 뭐 새로 추가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파워온 데모도 일부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저기 1층에 가면은 데모룸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룸 데모하면서 특히 스태퍼 스캐너들을 많이 팔았고요. 업사이클링 사업이라고 해서 12인치 장비를 8인치로 줄여가지고 파는 사업을 과거 5년 동안 준비했고, 지금 우리 사업개발팀에서 약 250억짜리 정부 과제 따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자신이 있어요. 요즘 최근에 정부 과제 뭐 한 10대 1 정도 되는 거는 웃겨요. 10대 1 정도 경쟁률 되는 거 못 따가지고 오면은 농담 삼아 접시 무려 코박고 죽으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10대 1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당시에 지금의 클러스터 모습을 정확하게 상상은 못했지만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06년부터 초기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책 한 5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뭐 공간 심리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 머리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뭘 한번 하면은 10년, 20년, 30년 이를 악물고서 끝까지 남들보다 잘 참고 가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현재 건평 2만 1000평에서 내년에 질지 내후년에 질지 모르겠지만 10,000평이 곧 추가가 될 거고요. 2030년까지 목표는 이 일대에 건평 10만 평 규모의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 전 세계적인 허브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10만 평까지 2030년까지 달성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디벨롭했던 클러스터의 모델들도 비교적 100점은 아니지만은 70점에서 8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KSS도 뭐 그전부터 있어 왔지만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센터는, 여기 비즈니스 센터 사실 있어요. 잘 모르는데, 우리 톡톡에 내에서 비즈니스 센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코워킹 플레이스로 바꿨고요. 툴 어베일러빌리티는 예전에 빠뜨렸던 거예요. 과거보다 우리가 고객들이 원할 때 중고 장비를 구할 수 있는 능력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향상이 됐고요. 오픈마켓 지금은 추진하는데 내년 말까지 수십억을 투자해서 파츠 중심의 오픈마켓을 시작을 합니다. 인공지능도 도입되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 데이터베이스 클린징, 여러 사람들의 아주 영혼을 갈아넣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되면 아주 멋있는, 글로벌하게 우리가 리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에서 저희가 고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퍼스널리제이션이에요. 서플러스 글로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약 14만 명 정도 있습니다. 회사랑 개인을 합쳐서. 과거에는 그 사람들한테 벌크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장비, 그 사람이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웹사이트 접속할 때, 서플러스 글로벌의 마켓플레이스를 접속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한 장비나 부품으로 페이지가 바뀌게 만들어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더 고도화를 할 거고 아주 정교하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쿠팡에 못지않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더 멋있는 걸. 특히 B2B 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퍼스널리제이션을 잘 한다 그러면은 경쟁자들이 감히 서플러스 글로벌을 도전할 엄두도 안 날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프로젝트인데 아주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무지막지하게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로 2010년에 생각했던 거는 글로벌리제이션이고요. 제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에 서플러스 글로벌이 가지고 있던 해외 지사는 상해 지사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EQ 글로벌을 포함을 해서 10개의 오퍼레이션들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해서 드레스덴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센젠 지사를 서플러스 글로벌 3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오스틴 지사를 오스틴에 이거와 비슷한 클러스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 세계적으로 2개에서 한 10개 정도 늘어났는데 장기적으로는 한 20개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세 번째 계획. 신규 사업 개발인데 뭐 성공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신규 사업 개발이라는 게 엄청나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서플러스 글로벌 아이템이 바뀌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것도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업사이클링이나 리퍼비시먼트나 새로운 도전을, 중고 장비는 계속 새로운 종류의 장비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까지 메인은 서플러스 글로벌이 중고 장비 유통을 하는 거, EQ 글로벌이 부품 수리를 하는 거, 두 가지가 메인이었는데 이제 이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레가시 세미컨덕터 이퀴먼트와 파츠의 글로벌한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고객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지금 정도 수준의 서비스에 만족을 할까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도 만들어내야 되고, 부품도 만들어내야 되고, 아이템도 넓혀야 되고, 이래야지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아주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는 독과점이 점점 심해져요. 선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면은 남들한테 먹혀요. 남들한테 먹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세계를 서플러스 글로벌, EQ 글로벌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할 거면 뭐 장비도 만들어내고 지금도 이런 업사이클링이나 CMP나 엑스레이 인스펙션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부품 쪽에서는 로봇 회사 인수나 MFC 회사 인수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Q글로벌이랑 같이 회사 합쳐질 수도 있고 제 머릿속에서는 EQ글로벌을 매일 다른 회사랑 붙였다 뗐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찰리한테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말에 350억짜리 M&A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타트고요. 아주 많은 M&A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한 두세 개 회사가 계열사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말 요즘 기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향하는 레가시 이퀴먼트 앤 파츠의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받는 피투자사들이 너무 좋아해요. 거기에 같이 타고 싶다, 올라타고 싶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투자할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꼭 한국 회사만 대상도 아니고 대만 회사와도 협력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2010년에 네 번째 계획 베스트 워크플레이스인데 이거 애매해요. 제가 평가하기가 2010년의 회사 모습이었습니다. EQ글로벌이 맨 오른쪽 아래 사진이에요. 근데 요즘 클러스터 너무 잘하시니까 클러스터에서 그냥 상 받은 것만 쭉 보시면은 포브스 아시아의 베스트 언더 밀리언을 2차례 소플라스 글로벌이 수상을 했어요. 굉장히 큰 상이에요. 100개 중입니다. 아시아 전체 통틀어서. 그 다음에 프라핏 쉐어링에 다른 회사에 없는 독특한 게 스탁 옵션과 스탁 그랜트 플랜이 있는데 EQ글로벌이 돈을 못 벌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EQ글로벌 여기 올 때 인당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라는 건 제발 돈 좀 벌어와요. 그러면 스탁 옵션, 스탁 그랜트 줄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그리고 또 상장 모델까지 가야 되잖아요. EQ글로벌이. 근데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직률이 한국 회사들의 평균 이직률이 30%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한 해 지나면 3명 중에 1명이 바뀝니다.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데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 EQ 글로벌, 함께 웃는 재단, 톡톡이네 다 합치면 10%가 안 될걸요. 특히 함께 웃는 재단하고 톡톡이네는 이직률이 극도로 낮아요. 대한민국 최저 수준이에요.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 EQ 글로벌도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10% 초반대 정도, 한 5년 정도 평균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이직률이 있다는 게 베스트 워크플레이스의 하나의 에비던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5번째 계획.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굉장히 결심을 했었고요. 우리 돈 벌면 그냥 우리 돈 벌고 끝나지 않겠다. 반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이 한국 사회든 글로벌하게든 우리가 세상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는 아이디어만 있었죠. 뭘 해야 될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공헌 예산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현재 함께 웃는 재단을 2012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톡톡이네와 오티즘 엑스퍼가 다 같은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재단이었고요. 작년에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우리 재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는 재단이 없었으면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나오지 못했을 거다.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2012년에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함께 오는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콘텐츠 만들고 영상 만들고 오티즘 엑스포 열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제고되는데 거기에 저는 함께 오는 재단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지는데 함께 오는 재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남들이 인정해 준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함께 오는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의 우영우의 행동 특성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함께 오는 재단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 보고 벤치마킹하고 왔다는 그 좀 유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딴 데서 그 자료를 구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드라마 하나 예를 들어서 했지만은 한국의 발달장애인의 인식과 교육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그거에 저 개인과 서플러스 글로벌이 지금까지 100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거고, 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공헌을 하면은, 또 이게 홍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의 선한 기업으로 알려지면은 고객들이 더 잘 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들한테 뭐 진반동반으로 드리는 말씀이 당신들이 장비를 사줘야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장비 기증은 몇 개 된지 기억이 못 하는데 꽤 여러 대학교에 장비 기증을 했고요. 또 위에 반도체 아카데미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경쟁률이 11대 1에 교육생들 취업도 잘 되고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전학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반도체 아카데미의 8대 공정 장비들을 서플러스 글로벌이 다 무상 대여한 거예요. 수십억어치. 그게 없었으면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반도체 산업협회에 단장, 부회장 이런 양반들이 밥도 얻어 먹었어요. 최근에. 그럼 한국 반도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고 장비를 통해 가지고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획. 건전한 파이낸셜인데요. 뭐 펀딩 할 거고 IPO 할 거다. 이런 것들을 2010년에 이 그림을 그렸고요. 결과적으로 에셋은 당시에 빚을 포함해서 2010년 말 기준이었구나. 2010년에 돈을 좀 벌었어요. 이거 자료를 만들 때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 훨씬 작아요. 저 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세일즈가 이 정도 5.5인데 실제 2009년 실적으로 이 자료를 만든 거는 2000년 4월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임스 4월 맞나요? 10월인가 4월인가 좀 헷갈려요. 2010년 결과였고요. 이게 지금은 자산이 그때에 비해서 20배 늘어났습니다. 14년 동안에 만으로. 매출은 한 5배 늘어났고요. 2020년 기준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23년에는 서플러스 글로벌도 죽쓰고 이큐글로벌도 죽써가지고 근데 서플러스를 상장사를 해가지고 숫자 어떻게 들어간 걸 다 빼라 그랬어요. 2020년 기준으로 비교를 했고요. 이 부분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훨씬 더 건전해졌고 자기 자본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배 수준으로 컸습니다.
세일즈가 늘어나는, 그 연결 기준으로 세일즈 늘어나는 기준들인데, 이거 달러 기준인 것 같아요. 저 외국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우상향 그래프 지금까지 그려왔어요. 연평균 따지면 15% 넘을 겁니다. 2010년 이후만 해도 10% 넘을 거고. 요 그래프대로 그대로 올라가면은 2030년에 1조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거 어떻게 해? 그 저도 야, 1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이 그래프만 쫓아가면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또 인수합병이라는 무기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에서 준비하는 많은 신사업들, 업사이클링도 있고 2030년에 우리가 장비를 한 100대를 만들어 보자 라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 사업만 해도 한 3천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ROE는 지속적으로 나아졌어요. 회사가 커지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는 특히 클러스터 같은 부분은 이익률이 별로 안 높아요. 이 사업은. 과거에 쭉 10% 이상, 대부분 1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2023년이 안 나왔는데 2023년 극도로 낮을 겁니다.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근데 올해 2024년은 ROE가 10%는 안 되겠지만 꽤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아주 불확실성이 커서 매출 얼마 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SG나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자산 증가, 아까 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우성향으로 건강하게 자산 증가하고 있고, 뭐 아쉬운 거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 근데 뭐 좀 속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의도 뛰어다니면은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주식 10,000원으로 석 달 이내에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시장이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맘먹고 적극적인 IR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꺼번에 또 너무 빨리 올라버리면 나중에 버든이 돼요. 회사를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면 단기적인 주가에 연연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 주식을 EQ 글로벌 사람들도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데 길게 보세요. 10,000원 이상으로 갈 겁니다. 7번째 계획. 콜리그, 이게 원래 인플로이 밸류 프로포지션인데, 서플러스 글로벌과 EQ 글로벌은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를 콜리그로 바꿨고요.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같이 될 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얼라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계속 지난 14년 동안 그려왔습니다. 급여 상승률도 비교적 상당히 높았고요. 동종업계에서 최근에 입사자들을 보니까 동종업계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EQ 글로벌도 시행을 할 겁니다. 돈만 벌어오면 스타벅스처럼 스타크랜트, 그리고 EQ 글로벌도 상장 모델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상장 못 갑니다. 기업문화 부분에선 오픈 커뮤니케이션, 호리존털 컬처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회사 사실 24년, 뭐 거의 만으로 25년 가까이, 24년인가 만으로 회사 경영하면서 25년 가까이 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기업 문화예요. 특히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시니어가 돼서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적응하게 도와드리게 하고 회사를 한 방향으로 유지하게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00년 설립 초기에 생각했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 수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뭘 했냐? EQ 글로벌도 자랑할 게 있죠. RF 리페어에 대해서 전 세계 1위다 라고 찰리가 얘기를 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 2, 3등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렇지. 그다음에 이 중고 장비나 리페어 업계가 되게 개인기들 위주로 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서플러스 버블이 경쟁해왔던 회사들 보면은 부침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EQ 글로벌이 경쟁했던 회사들도 부침이 무지 심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침을 없게 올가닉하게 지속성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걸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동종업계의 서플러스 버블이 비교했을 때 1000개 서드파티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는 가장 시스테매틱한 회사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레가시 이퀴먼트와 파츠의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또 한 번 어마어마한 도전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레가시 팹의 사장님들이나 팩장님들 만나면은 첫 번째 질문, 앞으로 30년 후에도 이 팹 돌려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건 대부분 표정이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하세요. 그럼 제가 어깨를 툭툭 들여서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서플러스 글로벌 EQ 글로벌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밝은 웃음으로 웃으세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레가시에 필요한 솔루션을 서플러스 글로벌과 EQ 글로벌이 한 3% 정도 솔루션을 우리가 해줄까? 앞으로 10년, 20년 노력하면 그게 3%가 20%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글로벌하게 레가시 이퀴먼트와 파츠의 솔루션을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요.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생각해 보세요. 서플러스 글로벌과 EQ 글로벌이 제대로 전략적 방향성을 세워서 치열하게 밀고 나가는 데는 우리가 글로벌하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ASML과 어플라이드 매트릭이 떠난 자리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되자. 우리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포브스에 한 달 전에 가서 스피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그냥 회사 속에서 IR자로 들여놓고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쭉 얘기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날, 더 중앙이라고 중앙일보 주요 사장 중에 한 명이 저하고 그냥 하여튼 술을 무지 먹었어요. 무지 먹으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저 개인한테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보통 나이가 너 정도 먹으면은 일도 하기 싫고, 골프도 좀 치고 싶고, 쉬고 싶지 않냐. 너는 근데 아직도 미친놈처럼 일하냐. 일주일에 7시간씩. 그래서 왜 그럴까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요. 요즘은 고민이 내가 왜 일하지? 내가 왜 이 족뱅이를 치지? 우리 서플러스가 EQ 글로벌은 뭐 하는 회사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나 조직이 움직이는 동의는 인사나 경영학의 최신의 기법도 있지만은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철학적인 게 점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또 철학보다도 더 원초적인 거는 본능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지금 얼핏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그때 제가 포브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망할까봐 무서워서 열심히 일했다예요.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EQ 글로벌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망할까봐 얼마나 많은 잠을 못 자고 밤을 새고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망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우리 망하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 우리 협력사들 어떻게 해? 연휴 기간에 집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작년 1년 동안에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올해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회사, 가정, 나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근데 솔직히 채점 도래가 별로 안 좋아요. 회사, 미, 가족, 양, 개인 양 정도 채점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못했어요, 작년에. 특히 못했던 건 건강인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여기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그 고민도 해보고요. 그러면 서플러스 글로벌이 이 로드맵을 갈 수 있을까? 나 없이? 가면 정말 가야 되는데, 우리가? EQ 글로벌 저 로드맵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들. 그래서 올해 큰 결심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밤 12시 이전에 잠자자. 일주일에 2번 운동하자. 이런 결심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또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회사에 대한 결심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가족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결심은 정말 잘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10년 동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똑같이 7가지를 밀고 나갈 겁니다. 이것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라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2조짜리 회사 만들겠다. 2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겠다. 그거를 글로벌 파티 플랫폼을 EQ 글로벌 더불어 해가지고 2032년까지 32년? 3년? 향후 10년 동안에 3천억 이상의 비즈니스를 키우겠다. 지금 하는 비즈니스 8천억 정도를 키우겠다. 매니팩처링 4천억으로 키우겠다. 이런 10년 동안에 그냥 얼개 같은 그림들을 가지고 있고요. 매출로 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될 겁니다. 2035년에 1조 5천억 정도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금융그룹의 부회장님이 여기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 단위 매출을 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분이 한참 들으시더니 꿈이 참 소박하시다. 곱하기 10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숨을 못 쉴 뻔했어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조가 되는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러스터 계획들은 아시죠? 앞뒤로 계속 지면서 확장을 해나갈 거고. 지금까지 잘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잘 된 것들은 다 아시니까 안 된 부분은 이 클러스터에서 집단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진합니다. 아직도 초기 단계예요. 더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2030년에 여기에 현재 300명 초반대의 명수가 있는데 2,000명 정도가 있고 30, 40개 회사가 10만 평 안에 건물에 있다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글로벌한 허브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분은 아직 미진한 부분들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글로벌하게도 이 클러스터를 확장시킬 겁니다. 1차 후보가 대만이고요. 중국도 생각하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제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땅 보러 다니고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미리 공부하고 스타디하고 상당히 오래 시간 동안 해야지 단계별로 하나 둘씩 일어나갈 수 있고, 저런 해외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서플러스 글로벌과 EQ 글로벌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그쪽에 근무하게 될 겁니다. 사람 숫자가 우리가 어제 작년 말 기준으로 233명입니다. 올해 말에 많으면 500명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235명일 수도 있어요. 네, 400명에서 500명 사이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올해 말에. 그래서 25년에 500명, 2030년에 1000명 정도를 계략적으로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이때의 챌린지는 우리가 최고가였던 기업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왔던 방향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DNA나 전략적 방향성의 전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늘어날 때, 급격히 조직이 확장될 때 DNA를 놓치고 전략적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은 사상 누각처럼 무너집니다.
앞으로 굉장히 큰 도전 중의 하나는 이런 조직의 확장과 일관성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향후 10년 내에 우리가 10개 이상의 회사를 상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구체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은 많은 물밑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0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츠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루어지는데, SG도 파츠에 내년 말에 오픈마켓을 여는 거를 목표로 해서 뭐 데이터 클린징, RPA, 인공지능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밸류를 줄 것이냐를 정리한 글인데, 오늘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스킵하겠습니다. 플라일도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이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단계별로 조직은 계속 이 플라일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반복 가능한 성장 공식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서플러스 글로벌 그걸 어느 정도 타고 있는데 EQ 글로벌은 이제 타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본 비즈니스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략들입니다. 새로운 것에 한눈 팔지 마라. 화려한 전략 없다.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게 서플러스 글로벌의 DNA를 그렸고, 똑같이 EQ 글로벌은 비슷한 모습으로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같은 모습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빨리 EQ 글로벌도 만들어야 돼요. 서플러스 글로벌 이걸 더 강화를 해야 돼요. 이게 DNA 기업문화, KSS 데이터, 경험, 인적 자산, 그래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디시전 메이킹 팩토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저께 급하게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IT 로드맵을 추가를 엘리가 했는데, 서플러스 글로벌 I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돈 없이도 투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 노력을 설립 초기부터 계속해왔고, 지금은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쟁사가 쫓아온다 해도 서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CRM 시스템인 KSS에 대해서 10년 내에 캐치업하지 못한다. 격차를 꽤 많이 벌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초격차로 만들어갈 겁니다. EQ 글로벌 시작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무엇인지, EQ 글로벌 내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새로 시작하면 안 돼요. 한 번 했던 일은 다음에 그 사람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EQ 글로벌의 IT의 기본 핵심이 돼야 돼요. 맨날 똑같은 일을 다시 하고 다시 할 거예요, 지금.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경영자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IT를 도입하고 어떻게 데이터 스트림라인을 만들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고민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서플러스를 돈이 없어서 투자 못했는데 앞으로 기십억, 기백억대 투자를 계속 할 겁니다. 지금은 돈 없이 몸으로 때웠어요. EQ 글로벌 이제 몸으로 때우세요. 돈이 없을 때는.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초를. 이러고 쌓으려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에 절대 안 만들어진다. 10년, 20년 걸립니다. 지금 안 하면 또 늦어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데이터 스트림라인이라고 작년부터 강조한 개념인데, 서플러스 글로벌도 제 기준에서 데이터를 잘 쓰는 사람들 점수를 매기는데, 서플러스 글로벌 1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50명 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파요. 앞으로 세상은 AI로 바뀝니다. AI 발전 속도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보통 AI 전문가들이 1년 전에 예측했던 것들이 1년 전에 10년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겠다 예측한 것들이 1년 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챗GPT 지금 현업에서 쓰는 것들 많지 않아요. 모든 회사들이 챗GPT 쓰겠다고 덤벼드는데 그거를 석세스 스토리나 베스트 프랙티스 별로 아직까지 별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서플러스 글로벌의 성장 비결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남들은 안 했어. 우리는 치열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서플러스 글로벌 근처에 전시회든 클러스터든 수천만 지나가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게 만들어놨어요. 장비가 어디 뜨면은 그 수천만 지나서 어디에 뭐 유럽에 뜨든 미국에 뜨든 어디에 뜨면은 떠가지고 그 장비 추적하는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인콰리가 어디 있으면 그 인콰리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데이터 스트림라인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해요. 심지어는 고객들한테 받은 명함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자들이 몇 개 안 돼. 실제 이런 게 나오면 다 머릿속 좋다 생각해. 근데 안 해. 안 하면 꽝이야. 해야 돼. 먼저 AI로 바뀌는 시대가 돌아올 때 먼저 앞서서 도입하고 우리가 치고 나가면은 경쟁력을 확 벌릴 수가 있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AI를 도입하는 회사 빨간 선이에요. 처음에 훨씬 더 힘들어. 무지무지 입력해야 돼. 무지무지 데이터 클린징 해야 돼. 나중에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요. 쿠팡같이. 저 회사 망한다 그러다가 끝까지 올라가. 근데 전통적인 방법에 집착한 회사는 맛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AI 모델을 잘 구축을 한다면 EQ 글로벌과 서클러스 글로벌을 이길 수 있는 회사 나올 수 있을까? 동종업계에 그런 거 시도하는 회사가 있을까? 구축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구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영혼을 아주 박박 갈아 넣어야 되거든. 영혼을 박박 갈아 넣읍시다. 그래서 승자가 됩시다. 우리 AI 컴퍼니가 돼야 돼요. 데이터 컴퍼니가 돼야 돼요. 뭐 어떻게 될 수 있냐? EQ 글로벌과 서플러스 글로벌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최근에 뭐 해외 컨퍼런스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제너레이티브 AI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세일즈 리드 제너레이션 쪽, 비즈니스 발굴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KSS라고 우리가 굉장히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아직도 모자라요. 그거 조금만 더 잘 가공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제품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열심히 좀 하세요. EQ 글로벌 분들은 모르는데 서플러스 글로벌 입구 쪽에 3층에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요 메시지가 자주 떠요. We are the data company. 조직이 커질 때 데이터 스트림라인이 안 되면은 조직이 무너져요. 사람 수 늘어나는데 커뮤니케이션 배려가 생기고 조직이 무너져요. EQ 글로벌도 데이터 컴퍼니가 돼요. 돼야 돼요. 무조건 돼야 돼요. 데이터 컴퍼니가 안 되면 살아날 수가 없어. 맨날 찌질하게 살아. 그럴 수밖에 없어. 데이터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거 데이터 컴퍼니가 되려면 데이터 클린징을 해야 돼. 아, 정말 힘들어요. 데이터 컴퍼니가. 데이터 클린징. 그런데 저한테 12월 26일 날 아주 좋은 뉴스가 왔어요. 제가 이제 평생 공부를 못했던 게 한이어가지고 공학 할리먼의 정의원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정의원이 한 40명 돼요. 재력과 자원공학과 뭐 핵융합, 핵발전소 관련된 과들 다 합쳐가지고 40명을 해서 뽑고 학자를 20몇 명을 뽑고 기업인을 몇 명을 뽑아요. 거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사장 정도 돼야지 들어가는데 몇 번 떨어졌어요. 이번에 26일 제가 됐어요. 경쟁률 5대1 뚫고서. 이제 굉장히 기뻐가지고 그때 발표하는 날 바로 아버님 오니 산소에 가서 자랑을 했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공학할리먼 정의원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가 학사 출신은
브루스가 처음 봤대요. 죄다 박사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정형외과까지 될 수 있었을까? 저 힘든 자리에. 근데 제가 공학컬리머 회원들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큰 회사 사장님들 만나서 막 얘기할 때 기싸움에 절대 안 밀려요. 절대 안 밀리고, 저도 대부분은 저보다 다 형님들이신데 제가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편이에요. 그 40몇 명 그룹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절대 기에서 안 밀립니다. 왜 안 밀렸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 친구 똘똘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사학위는 없는데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뭐 가지고 했냐? KSS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 인맥도 없어. 그런 인터넷 검색도 하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KSS 하나하나 구축을 해서, 그래서 하여튼 10여 개의 사업을 개발을 해왔어요. 제임스가 옆에서 계속 그 과정을 봐왔을 거예요. 지금도 KSS에 코멘트 남기는 숫자가 서플러스 글로벌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야무 사용량도 서플러스 글로벌 평균의 10배예요. 미친놈이죠, CEO가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점수 올리려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겠어요? 아니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 고수들이 나랑 같이 놀 때 쟤 괜찮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안목과 시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정회원 된 거는 KSS 덕분이다. 근데 우리 회사 동료들은 왜 KSS 등법을 아직도 잘 못할까? 저거 잘 쓰면은 석학이 될 수 있는데. 안 그래, 해리? 잘 좀 써봐. 정말 아쉽습니다. 데이터 클린징이 공부예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엄청난 공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문화가 받쳐주어지면 꽝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DNA, EQ 글로벌도 이 DNA를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EQ 글로벌의 DNA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건져가는 커뮤니케이션이 탁구 치듯이 핑퐁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책임을 미루는 핑퐁이 아니라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더 나은 디시전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발현될 게 집단 지성이 발현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요. 2023년에 작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올해의 키워드를 Back to the Base라고 했어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자. 24년의 키워드를 뭐라 그럴까? 한참 지난 3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나왔듯이 디글로벌리제이션, 디카버니제이션, 디모그래픽, 인구의 변화, 이런 지금 과거에 30년, 50년, 7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어요. 격동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지 몰라, 어떤 세상이. 뭐 AI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나폴레옹 재미있는 우화처럼 알프스 넘다가 산 올라갔다가 연락이 올라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럼 바로 내려와서 저 산으로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럴 때 열받아 우물정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한 단어로 정리한 게 플렉서빌리티입니다. 올해는 매일매일 사업 전략 바꾸고 매일매일 방향성 바꾸고 그렇게 해요. 올해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핵심 경쟁력에서
반복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고요. 디시전 메이킹 팩토리,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디시전 메이킹 팩토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협상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DNA는 물론 수정도 해야 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DNA, 의사결정을 할 때 DNA를 보고 의사결정해요. 핵심 가치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차별화된 반복성은 무엇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한 건 이 화면도 작년 그대로 가져왔는데 얼라이먼트입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서플러스 글로벌 100여 명, EQ 글로벌 100여 명이 한 방향으로, 그 방향은 최근에 정의하는 거는 레가시 이퀴먼트와 파츠의 글로벌한 플랫폼입니다. 한 방향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Q 글로벌 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일주일 이상 고민을 했으나 슬라이드가 많지는 않아요. 5장인데 2시간 안에 끝내드릴게요. 예, 다음 페이지. 오늘 내용은 저희가 과거를 잠깐 보고요. 10년 후의 목표, 그리고 특히 EQ 글로벌이 금년에 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SG 분들 중에서는 지금 또 새로 합류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EQ 글로벌이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도 좀 잡으시면 좋겠고, 어떤 협력을 더 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EQ 글로벌의 과거부터 향후 5년까지의 매출과 손익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저희가 잘 보이세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2014년부터 쭉 한 2017년까지는 저희가 100억에 훨씬 못 미치는 매출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19년, 20년, 3개년간은 그래도 100억을 넘어서 100억대 초반과 100억 중반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쭉 이제 그때까지는 세후 이익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그냥 몇 억, 2억, 3억 정도의 매출 이익을 기록을 했다가 저희가 2021년도가 되면서 조금 좀 점프를 했습니다. 200억 가까이 매출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22년, 그리고 작년, 23년까지에 걸쳐서 약 200억을 200억에 이제 좀 안착하는 정도의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좀 벌기도 했습니다. 아주 안 번 건 아니에요. 2021년에 보시면은 순이익 규모가 2억인데 사실은 그 전년도에 이제 비용 좀 떨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 10억 가까이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동료분들. 2022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7억의 순이익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목표는 약 250억 가까이 이제 목표를 하고 10억 이상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했습니다만 조금 삐끗했죠. 약간의 품질 이슈와 특정한 매출 부진이 좀 있어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197억 매출을 했고요. 손실이 좀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 10억 정도 발생했는데 과거를 보시면 늘 그랬던 건 아니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2021년도에 부임을 했죠. 지금 3년 차고 금년에 삐끗해가지고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금년에 잘 해야 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뭐 경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정식적인 리포트는 아직 안 했지만 25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제 좀 그 예상을 해봐도 250억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순이익도 당연히 이제 10억 이상의 규모. 만족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10억 이상의 규모로 이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장률이 이제 2023년 작년 대비 한 30%쯤 돼요. 25억 정도 하게 되면. 그런데 향후 5년간은 저희가 금년에는 그 해외 수리샵을 한 개는 확실히 더 열 거고 2개까지 열 생각이에요. 하나를 열 때마다 매출이 한 50억. 이게 올라가면 좋겠으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 20, 30억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250억을 달성하고 계속 한 20%씩 정도만 성장을 해도 2027년도에는 저희가 500억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600억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5년 후에는 일단 그 600억 매출과 순이익 규모 100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중장기 목표는 2027년에 500억 매출을 달성해서 상장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는 1,500억 매출을 달성을 해서 순이익률 20%를 달성하자. 이게 이제 중장기 목표고요. 이 슬라이드는 사실 이제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이제 몇 가지 뭐 키워드는 있어요. 제일 위에 미션을 보시면은 저희는 저게 순서가 중요한데 수리하는 회사이고요. 제품도 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보시면 저희는 글로벌 넘버원 리페어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될 겁니다. 지금도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하는데 RF 수리와 테스터 수리를 합니다. RF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2,000건 정도의 RF 수리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4개의 사이트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만큼 지금 그 많은 건수와 매출을 달성한 RF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가 크진 않을 수 있고 지역적으로 저희가 이제 더 확장해야 된다는 미션은 있습니다만 RF는 글로벌 넘버원. 테스터 수리, 저희가 후공정 장비 테스터 수십 대? 20여 대? 어쨌든 장비를 이제 세팅을 해놓고 고객이 원하면은 수리와 수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증까지 해서 납품을 합니다. 국내 유일하죠. 경쟁사의 격차도 굉장히 커요. 글로벌하게도 경쟁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글로벌 넘버원이죠. 제품, RF 제품, 뭐 탑티어 회사들,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만큼의 어떤 수준은 아직은 안 됩니다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상당한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예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넘버원이고 저희는 솔루션, RF나 TS를 적진 않았어요. 여기에 솔루션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 세 가지 분야를 하지만 더 아이템을 넓히고 뭐 200mm 장비의 어떤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희 비전이에요. 슬로건, 저희는 기술 기반의 회사, 테크놀로지이고요. 고객이 원하면은 항상 달려가야 됩니다. 항상 전화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We listen to you. I 서울 you랑 비슷하죠. 나는 너를 서울할 거야.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항상 들을 거고요. 그래서 W와 U의 Y는 대문자입니다. 전략 목표는 세 가지인데요. 작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프레임입니다만
요 각각 한 장씩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전략 목표가 왜 세 가지냐? 두 가지, 보통 전략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하면은 너무 생각 안 한 것 같고, 네 가지 이상 되면은 네 번째 얘기할 때부터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저희 사업 분야가 세 가지이기도 하죠. 글로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버티컬, 어떻게 내부 역량을 올릴 건가 하는 문제. 세 번째 호라이젠털, 어떻게 저희의 외연과 매출을 확장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억하시라고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글로벌이고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Q 글로벌은 현재 한국에 본사가 여기 있고, 본사에서 이제 수리와 제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내부에 저희 수리샵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외에는 현재 중국 우시에 자회사 법인이 있고요. 하이닉스와 그 외 팹들에 대한 RF 수리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 수리샵에서 싱가포르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수리샵을 넓히는 게 목표인데, 우선 금년 3월 타겟으로 중국의 우한에 수리샵을 하나 신규로 오픈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한 근처에 있는 메이저 팹들에 대해서 RF 수리를 밀착 지원할 거예요. 그 두 번째, 저희가 작년부터 글로벌 회사인 인텔과 거래를 시작했죠. 물량을 이제 일부 받았고, 콜 났고, 지금 현재 포틀랜드, 아리조나, 이스라엘에서 이제 수리 물량을 받고 있고, 아일랜드 물량도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인텔과 정식 계약도 체결을 하려고 사실은 지난 6월부터 준비했는데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어쨌든 앞으로 한 2, 3주 내에는 계약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정식 계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텔과 처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때 얘기된 거는, 물량이 더 늘어나면은 저희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물량이 되면은 인텔의 포틀랜드 내부에 수리샵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열게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량이 많아지고 지금 품질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고, 금년에 계속 지금 이제 수량이 많아져야 돼요. 싱 왔어요? 수고했어요. 그래서 인텔도 금년에 이제 하반기 정도에 수리샵을 현지에 열 예정이고요. 저희가 문제는 지금 보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 동료들 언제라도 이제 해외 나가실 수 있으니까 준비 많이 하시고, 야나도 정도는 항상 지원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협력사 파트너사가 있어요. 큰 회사가 있고, 물량을 지금 일부 받고 있는데, 거기와는 좀 큰 레벨에서 합의가 되면은 수리샵을 여는 쪽으로 토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리샵을 열게 되면, 거기서 RF를 시작을 하지만, 품목 확대, 그리고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MFC 수리 역량을 확보를 했다. 혹은 현지에서 다른 아이템의 역량을 가진 회사와 협력을 했다. 했을 때 저희는 이미 고객을 가지고 있고, 아이템을 추가를 해서 매출을 넓히는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목표이고요. 버티컬, 내부 역량 강화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전략 방향이고, 저희는 사업 분야가 세 개고, 수직으로 배열을 했어요. RF 수리 역량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선 첫 번째 RF 수리는 저희가 200mm 다 하고 있고 300mm 일부 하지만 좋아요. 좋은데 품목이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특정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고 고객도 많지만 품질이 문제예요. 작년에 사실은 품질에 대한 이슈도 약간 있었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수리를 할 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어떤 작업 표준서 순서를 다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작업 표준서,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리를 진행할 때 적어야 되는 것들, 내부적으로 적어야 되는 것들, 고객 사이트에 입력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납품한 다음에도 고객이 원하는 어떤 리포트,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엔지니어들도 수리 품질, 회로를 들여다보고 땜을 하고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어떻게 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느냐, 내부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도 엔지니어, 우리 이지 동료 엔지니어가 가져야 할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아깝다거나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수리하는 행위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그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협력사, 검사, 공정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품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품질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품질 좋아지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뭐 보통 얘기하는 그 전략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했을 때 뭐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전략은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경쟁 우위라고 그랬죠. 사실 모든 시장에 경쟁사가 없는 데는 없어요. 저희 수리 시장, 제품 시장 경쟁사 엄청 많죠. 한국, 중국, 싱가포르 엄청 많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까요? 가격을 낮추든지, 뭐 품질이 좋던지, 납기가 빠르든지, 전화를 잘 받든지 꼽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거를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비용 구조를 보면서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혹은 품질,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협력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력사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물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수리가 이루어지고 공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내부 밸류 체인 내부 프로세스의 모든 부분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각각의 프로세스를 계속 다 들여다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하죠. 즉각적으로 품질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 모아서 조합을 하면은 경쟁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용이 떨어지든 납기가 빨라지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에 대한 집중을 함과 동시에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은 게 향후에도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지금 괜찮아요.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할 일은 굉장히 많죠. 경쟁사들 계속 쫓아와요. 하지만 그들은 3명, 4명짜리 회사 가격을 치고 들어온다. 오케이. 우리는 다른 경쟁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항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지 동료들께서는.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수리 개발과 이제 저희 RPS 수리 품목, R5, 라이언, 조엘, 품목도 확대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될 부분. RF 수리. 테스트 수리 쪽에서는 메모리 수리 역량 강화인데 지금 사실은 매그넘이랑 335 좋습니다. 물량 잘 들어오고 있죠. 잘 들어오고 있는데 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월 10대 들어오면은 10대 다 패스. 품질
납기를 굉장히 잘 챙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5833 빨리 잘 조합해서 준비하시고, 30은 준비를 할게요. 5830은 투자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리 역량 강화하는 부분. 톤이 왔죠? 하이. 그리고 두 번째, 로직 장비, 저희가 메모리만 수리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는. 메모리 테스터만. 하지만 이제 로직 장비 수리도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고객도 많아요, 지금. 한두 장씩밖에 안 들어서 그렇지. 고객은 많은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 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실력 많이 쌓았어요. 많이 쌓았고, T1000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금년에. T1000을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T1000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시작을 해주시고, 그 외에 뭐 ND2, ND4, 울트라플렉스에 대해서도 수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스 오셨나? 한스 이 팀에서 열심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아까 브루스 말씀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저희 수리 DB, 지금 이제 ERP를 주로 이제 쓰고 있고, 약간 서브웨이 시스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시작은 이미 했고요. RF 수리 쪽에 그 복잡한 것들, 입력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 또 뭘 입력을 해야 되나? 혹은 ERP는 약간 좀 불편하지만 뭐 다른 좀 편리하면 가벼우면 좋겠고, 이런 니즈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먼 향후에 AI를 가지고 특정한 어떤 그 수리품이 들어왔을 때 솔루션을 바로 알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이제 수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작업을 시작을 했죠, 이미. 네,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지의 엔지니어 동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작업 환경, 이 부분도 할 얘기 많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지금 클러스터 좋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작업 환경이 지금 깨끗하고 좋죠. 쾌적하죠. 하지만 품질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완벽하냐, 혹은 어느 정도 완벽한 수준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금년에 토의를 할 거고요. 목이 아픈데 어쨌든 세 번째, 우리 RF 제품은 자, 드디어 금년에 과거에 쓰던 플랫폼, 하드웨어와 펌웨어가 결합된 과거 걸 쓰다가 금년에 드디어 새로운 플랫폼이 나옵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DSP가 탑재되어 있고 FPGA가 적용돼서 신호 해석이란 것도 하고 빠르고, 그렇죠. 이한 독감 다 났나요? 금년 1Q 정도의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를 해서 대표 모델을 만들어서 이 부분 가지고 시장 공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라인업 27메가, 40MHz, 에드가가 지금 대부분 다 해놨는데 앰플리파이어는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고객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크 제조 역량 강화해 주시고, 마일즈 필터 라인업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호라이젠탈 외연 확장에 관한 얘기이고요. 이름이 호라이젠탈이기 때문에 가로로 배열한 것 보이시죠? RF 수리 측면에서는 현지 수리샵을 더 열 거예요. 열 건데, 중요한 거는 매출도 이제 뭐 늘어나겠지만 우리 수리 품목을 본사에서 하는 실력, 싱가포르에서 하는 실력, 요거를 맞추고 표준화를 시키고 요거를 그대로 새로운 수리샵을 열더라도 그대로 이동이 되면 좋겠어요. 수평 전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내부를 프로세스화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리샵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와 노하우, 이 부분은 이제 인사나 지원 쪽에서 해주실 일인데, 이런 노하우도 쌓아서 뭐 미국을 열든 다음에 어디를 열든 굉장히 빠르고 일관성 있게 확대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유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파츠 플랫폼. 브루스 말씀하셨지만 그 SG의 파트팀과 더불어서 저희가 레거시 장비에 들어가는 파트들에 대해서는 뭐를 찾으시던 어떤 거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던 우리가 지금의 RF와 테스터를 넘어서 RF 외에 다른 품목들, 기계적인 것들 혹은 MFC 등등을 최대한 추가를 해서 SG와 EG가 공동으로 턴키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좋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수리 역량. 메모리 매출은 어쨌든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 금년에 빵 치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경쟁사도 지금 존재를 하고, 고객사들의 지금 문의도 많지만 경쟁사도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 티나하고 영업 쪽에서 굉장히 좀 신경 써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 로직 매출은 지금 특히 국내 이제 그 오사트들에서 지금 굉장히 문의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관계를 좀 마무리해 주시고 진입을 해서 이제 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RF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많이 저조했어요. 예, 저조했고, 하지만 금년에 턴어라운드를 다시 합시다.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대형 고객이 또 생겼어요. 특히 원익. 션 나오셨나? 어디 갔어? 원익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솔루션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시고, 나우라, 빅터가 지금 그들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거를 적시에 제한할 수 있게 우리 내부 상황에 맞추어서 계속 준비해 주시고요. 아바코, 오스틴께서는 아바코에서 하는 신규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나올 신규 플랫폼을 활용한 대표 제품을 가지고 영업해 주시고, 그 SG와 함께하는 대체품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신규 고객 발굴해 주시고. 자, 이 부분까지가 우리의 외연 확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저희가 좀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잃었죠, 약간. 하지만 그걸 일시적인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게, 자, 2024년도에는 250억을 달성하기 위한 달성을 당연히 해주시고, 나중에 500억 달성을 위한 토대를 금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파츠 플랫폼이라는 큰 전략 하에서 EG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과 노력을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하고 우리 찰리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뭐 더 많은 얘기해봤자 사실 이미 저는 1시간 넘었을 때부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왔고, 그 예전에도 보면 저희가 서플러스 글로벌만 해도 어려움을 한 3번 겪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 때도 회사가 망할 뻔했고, 브루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불자까지 직전까지 몰렸었으니까, 우리 저 2023년은 참 어려운 한 해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어려운 한 해였고요. 우리 24년도 도전도 실제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우리 브루스가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10년 후에 우리가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은 정말로 자신이 있는데 한 해 한 해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희망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24년에 마켓이 좀 회복되기를, 사실 마켓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마켓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설사 마켓 회복 안 되더라도 우리 23년도 가장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24년도는 반드시 회복하는 시기가 될 거고, 여기가 우리가 전략적인 우리 저 플렉시빌리티 브루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앞으로 롱텀하게 10년 동안에 우리가 뭘 그릴 수 있는지, 우리 올해 시장이 좋건 나쁘건 간에 우리 2024년도는 한번 진짜 우리 저 1빌리언 여유주를 누르고 올라가는 그 청룡해처럼 한번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 문화도 다지고, 어려울수록 조직 문화 다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목표 길게 보고 단지 한 해 한 해, 특히 24년도는 진짜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만 해도 저희 이쪽 클러스터로 이전한 후의 인원이 지금 더 많아요. 한 100명 중에서 50명 넘는 인원이 실제로는 보면은 이전한 후 예전의 모습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서플러스 글로벌은 굉장히 그 도전 정신이 있다. 챌린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벤처,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플라이휠을 돌린다라는 거는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이 새로 오신 분들, 이지에서도 굉장히 새로 조인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우리 전부 다 같이 플라이휠을 돌려가지고 2024년도가 우리 2030년 이후 넥스트 10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임스가 나보다 훨씬 스피치를 잘하시는데 예. 내년부터 넥스트 10이었을 제임스가 가르쳐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그 한 해 한 해 올해 목표하는 거는 내가 한번, 그러니까 브루스 스피치 한 다음에 한 뭐 10분이라도 짧게 얘기하는 시간은 제가 가질게요. 근데 이 장기적인 목적, 우리 보면 이 말을 잘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저기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저 리더의 목소리를 우리 전부 다, 사실 말은 뭐 제가 더 잘할 수는 있는데 우리 리더 목소리를 한번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한 해를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고, 올해 한번 전부 다 운수대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한번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예.